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와 함께하는 PT 스킬업.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강연자로서 혹은 연예인 중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재석에 대해서 이제 호감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정말 이 사람은 말을 잘한다. 연예인인데 정말 말을 잘한다. 네, 떠오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김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3차 김제동의 스토리 따라잡기를 PT 스킬업의 과정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제동의 스토리 따라잡기냐? 김제동 씨의 화술에는요, 그 말에는 단순히 말만 잘한다, 센스가 있다 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동의 말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스토리를 갖고 그 스토리를 적용한다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떠한 소스를 갖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의 공감이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바로 김제동의 스토리 과정을 통해서 이 측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제동은 가장 말 잘하는 연예인 1위로 선정된 케이스의 연예인입니다. 쇼 버라이티 부분에서 3사 최우수상을 갖고 있고요. 세상을 밝게 만들 사람, 올해의 인물로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정치의 일반 사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처음에 정치라는 측면에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누구보다 쉽게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의 일반 사회화를 많이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토크 콘서트의 대중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브레이크라는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현재 9시즌 다 매진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자, 이 김제동의 이 스토리 구성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동의 이 스토리라는 건 크게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나의 이야기, 그 윗단계에서 선호도와 거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동과 의미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가장 밑에 기반부터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으로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스토리에 대해서 선별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자신감 있게 타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가장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얘기, 여러분이 아는 얘기, 즉 나의 얘기가 됐을 때 가장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얘기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측면에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 감정과 행동과 그 디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바로 상대의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얘기를 할 때 그게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디테일이라든가 자신감이 없게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가 저 사람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그만큼 자신감이 전제돼야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불어 나의 얘기니까 그만큼의 구체성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얘기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아픔, 그 힘듦, 그 감정에 대한 전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스토리를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가장 전제되는 측면이 뭐냐? 나의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의미 있게 이러한 신뢰, 자신감, 구체성, 감정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얘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내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내가 했던 경험이라는 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이 있죠. 남의 얘기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쉽게 경험하기 힘들고 그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몽길 대장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히말라야에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하지만 그 역경과 그 어려움과 그 측면이 어몽길 대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다, 오, 체발해야 돼 있다, 신기하다, 쉽게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약간 장애를 갖고 계신 보디빌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경험하기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만큼 남의 얘기, 익숙하지 않은 얘기, 다양하고 차별난 얘기들은 상대에게 집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신기함과 훨씬 더 적극적인 면모의 이 청자로서의 입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측면을 갖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의 남다른 이야기겠죠. 나의 남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보통 토크쇼 같은 데서 여러 연예인들이 MSG 칠 때 약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제 친적이, 제 친구가, 제가 아는 누군가가 내 경험인 것처럼 간접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기가 되거나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형태의 PT를 할 때는 가능하면 나의 얘기 중에 남다른 이야기, 남들과 차별된 얘기, 혹은 남다르게 표현한 얘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측면 제가 조금 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선호도와 거부감입니다. 어떤 내용을 선호하고 어떤 내용을 거부할 것인가. 누가? 여기 있는 청자들이요. 그걸 예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이야기, 지금 앞에 있는 제 이야기, 근데 공감되는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나의 얘기입니다. 청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얘기, 그런데 어쩌면 이건 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제동의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예시를 들어보면, 김제동의 어떠한 토크 콘서트라든가 이런 예시를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토크 콘서트의 내용들을 보면 본인의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매형 얘기라든가 친구 얘기라든가 이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차별화되고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 소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뻔하디 뻔한 얘기지만 다르게 들리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의 이야기를 갖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처럼 어몽길 대장의 히말라야 등반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됩니다만, 실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경험한 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아쉬움이라든가 첫사랑에 대한, 연인에 대한 설레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요소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부 내용이라는 건 바로 이렇습니다. 화자만의 이야기, 그냥 너의 얘기라는 건 정자가 아니라 바로 이 화자, 이 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들은 공감도 못하는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감이 안 된다는 건 공감도 안 되고, 그건 다른 의미로 쳤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자에게 의미가 없는 건 거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표현적인 측면에서 선호와 거부가 있습니다. 자, 선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존중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 어디에 가든 존중할 수 있는 말투, 전문적인 용어, 표준어, 높임말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갔을 때 친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은어를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케이스에 따라선 반말이나 은어를 통해서 친숙함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게 꼭 옳다 나쁘다 보다는 분포적으로 봤을 때 거부감을 느낄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이건 조금 더 다른 맥락이지만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나는 외국어로 해서 나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싶어.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인 겁니다. 어떻게든 쉽게 표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건 선호 표현 중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는 측면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내용을 전달받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이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측면이 용어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건 전문적인 용어를 쓰되 이걸 쉽게 표현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김재동 씨 얘기랑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제가 전에 금난세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의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클래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마왕이라는 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런 장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런 악기로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설명이나 쉬운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깊게 이해하듯이 여러분이 전문적인 용어로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건 표현으로서 되게 선호되는 표현이지만 결국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도 같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라는 건 우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자의 관심사, 청자의 깨달음이나 성찰, 청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선호되는 주제겠죠. 이야기로서 선호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별 혹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초반의 남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 가장 우려가 되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대나 연애가 주요한 주제로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20대 초반의 여성분들한테 접근을 했을 때 관심 주제를 봤을 때 군대는 없겠죠. 거기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군대 대신 취업이 바로 들어가 있겠죠. 그 외에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학점 관리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 케이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분포라든가 나이대별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확인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형태의 주제를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찰과 깨달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성찰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 측면이 있고 잘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신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성찰과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 혹은 나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면 그건 관심사로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유용할 만한 정보, 이것들이 바로 청자들이 선호할 만한 주제가 됩니다. 반면에 거부 주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무조건 거부가 된다는 것보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말을 했을 때, 스토리로서 써먹었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그런 것들은 거부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측면의 의미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시겠지만 그 집단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걸 잘 이용을 했을 때는 엄청난 호를 갖고 오지만 섞여 있거나 분포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 측면은 결국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측면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아는 지식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PT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셨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PT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보통 수업 시간이나 교과 발표 같은 걸 하실 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교수님용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청자에게 전달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갖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스러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갖고 말을 하시는 건 거부 주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위험하죠. 바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거나 얕은 식견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그걸 누군가가 잘못된 지식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주제입니다. 그런 측면이 단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이미 청자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이야기나 내용은 거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면은 세대별 관심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청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측면의 키워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대, 30대는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교육, 육아, 생활 경제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30, 40대 세대는 일자리 고용, 생활 경제, 부동산, 재테크겠죠. 반면에 5, 60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의료, 보건, 일자리, 고용, 교육, 육아. 여기서 이제 5, 60대의 교육, 육아는 아마 손자, 손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세대별로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청자가 어떤 분포로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예시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40대와 20대의 차이인데요. 제가 이제 40대니까 여러분과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나타났을 때 저는 88 올림픽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겠죠. 저는 88 올림픽의 호돌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창 올림픽의 수호랑을 기억하게 되겠죠. 저는 88 올림픽의 굴렁쇠 소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드론쇼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같은 주제가 나와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만큼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혹은 거부하거나 공감이 안 되는 측면을 사전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감동과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결국 어떠한 감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보통 무엇에 감동을 하겠습니까? 뻔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부모, 친구, 연인, 교사, 동료, 잘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아쉬웠던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는 공감의 요소가 됩니다. 감정도 공감의 요소가 됩니다. 사랑, 우정, 배려, 희생, 갈등, 아쉬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단 한 개도 없으신가요? 늘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매일매일 아쉬워하면서 무언가 이런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안타까움, 우정, 배려, 희생, 갈등, 아쉬움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이 스토리로서 다루었을 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청자로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PT 스킬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 혹은 노력 혹은 극복, 포기, 성공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나 감정과 변화에 대한 행동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실제 청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남다른 이야기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거부하지 않고 선호할 만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김재동의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이자 여러분이 PT, 프리젠터로서 청자에게 접근하는 스토리텔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